여기가 그 집이야? 생각보다 크네. 응, 위치도 좋고 땅값도 많이 올랐어. 계산해봤는데 꽤 괜찮을 거야.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 쪽을 내다보았다. 세영과 함께 온 남자는 세영의 친오빠인 것 같았다. 그런데 진짜 할머니가 순순히 집을 팔까? 늙은이들이 보통 집 파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일단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하고,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치매라고? 정말 치매로? 아니야, 멀쩡해. 하지만 조금씩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지. 작은 실수들을 부각시키고, 주변에 치매 의심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수익 계산표야. 집 팔면 여기서 이만큼 나오고, 임대 투자하면 매달 이 정도 들어와. 와, 꽤 괜찮네. 그런데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정희는 입을 막고 충격에 휩싸였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을 떴다. 30년간 교직에서 몸에 밴 습관은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난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에는 봄꽃들이 한창 피어나고 있었다. 개나리 가지 끝마다 노란 꽃봉오리들이 톡톡 터져 나오고 벚나무에는 연분홍빛 꽃잎들이 아침 바람에 살랑거렸다. 이 모든 것이 그녀 혼자만을 위한 풍경이었다. 간소한 세안을 마친 정희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정원으로 향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호미와 물뿌리개를 들고 하루의 첫 번째 일과를 시작했다. 화분에 심은 토마토 모종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새로 돋아난 새싹들을 살펴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명상과도 같았다. 얘들아,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거라. 식물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했다. 판단도 요구도 기대도 없는 순수한 교감이었다. 정원 일을 마친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다. 은은한 보이차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교직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졸업식 날의 기념사진들, 스승의 날에 받은 편지들이 액자 속에서 빛바랜 추억을 전하고 있었다. 민수는 지금쯤 의사가 되었을까? 수진이는 결혼은 했을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떠오르는 제자들의 얼굴들. 그들 중 몇몇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삶에 바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다. 오전 시간은 독서로 채웠다. 젊은 시절 읽지 못했던 고전 소설들을 하나씩 읽어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퇴 후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다. 가끔 감동적인 구절을 만나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두기도 했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 혼자 먹는 밥이지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씹어가며 먹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다. 집 앞 작은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면 동네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예전 그대로인 단독주택들, 그 사이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 변화조차도 정희에게는 관찰의 대상일 뿐이었다. 세상 참 빨리 변하네. 혼잣말을 하며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시간도 소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만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기도 했다.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할아버지.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는 다시 정원으로 나가 하루 종일 자란 식물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침에 보지 못했던 새 잎사귀 하나, 조금 더 자란 줄기 하나도 그녀에게는 작은 기쁨이었다. 이런 소소한 변화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묘미였다. 밤이 되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인터폰이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예요. 준호요.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영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눈빛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어머,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깜짝 선물하려고요. 엄마, 같이 살아요. 세영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시선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순순히 웃으며 그들을 맞아들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세영이 정희의 팔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애교스러운 목소리였다. 준호 역시 평소와 달리 부쩍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온 그들은 비싼 한우와 각종 과일, 건강식품들을 정희 앞에 펼쳐놓았다.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사왔니? 돈 아깝게.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세영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평소 명절에도 간단한 선물만 가져오던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후한 선물을 가져온 것부터 이상했다. 첫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탁은 그럭저럭 화기애애했다. 세영이 직접 준비한 갈비찜과 각종 밑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정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즐겼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익숙해졌단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희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이튿날부터 세영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청소부터 빨래, 식사 준비까지 마치 며칠 전부터 계획이라도 세워둔 듯 능숙하게 처리했다. 정희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 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근데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세영의 말에 준호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이 나고요.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가스 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희는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그들의 대화에서 은근한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단다. 물론이에요, 엄마. 지금 당장은 괜찮으시죠.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정희의 시선이 아들에게 집중됐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요. 이 집도 예전보다 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혹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이런 큰 집 대신에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실버타운도 많이 생기고 시설도 좋고. 세영이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실버타운 견학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병원도 가깝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정희는 차분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그녀를 걱정하는 내용들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남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 돈으로 임대 투자도 하시면 매달 월세 수입도 생기고. 준호의 말에서 정희는 드디어 그들의 속셈을 확실히 눈치챘다. 집을 팔아서 생기는 차액과 임대 수익. 결국 그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임대 투자라. 그런 건 내가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요즘 괜찮은 원룸들이 많이 나와서 수익률도 좋거든요. 세영이 미리 준비해온 그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앱을 열어 보여줬다. 각종 매물 정보와 수익률 계산표까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봐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생활비 걱정도 없고. 정희는 그들이 보여주는 자료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애썼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더욱 커져갔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임대 관리부터 세금 문제까지 모든 걸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서 정희는 마침내 그들의 진짜 계획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의 집과 재산을 그들의 이름으로 옮겨서 관리하겠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효도하는 자식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재산을 넘보는 계산된 접근이었다. 좋은 제안 같기는 한데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렵구나. 물론이에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세영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조급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치밀하게 준비된 제안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읽힌 계산적인 시선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 대응하기로 했다. 평생을 교직에서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지금 빛을 발할 때였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의 다정함은 점점 계산적인 행동들로 바뀌어 갔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어느 날 아침 정희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세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도 정원 일하세요. 허리 안 아프세요? 괜찮단다. 이 정도 일은 몸에도 좋고, 그래도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치매도 운동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치매라는 단어를 대놓고 꺼낸 것이었다. 치매, 내가 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60대 이상은 다들 조심하잖아요. 세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이미 그녀를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으로 규정짓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희가 마트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우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헷갈렸을 뿐인데 세영이 재빨리 반응했다. 어머니, 우유 못 찾으세요? 방금 냉장고에 넣으신 거 잊으셨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요즘 자주 그러세요? 혹시 다른 것도 잊어버리실 때 있으세요? 세영의 질문은 마치 진료를 받는 것 같았다. 정희는 일부러 태연하게 답했다. 나이가 드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젊을 때도 가끔 있던 일인데 뭐. 하지만 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준호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오늘 어머니가 우유 둔 곳을 잊어버리셨어. 요즘 이런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엄마,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초기엔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다던데. 정희는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검사까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요즘엔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서 정희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세영이 정희의 통장과 인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어머니, 혹시 통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인터넷 뱅킹 사기도 많던데. 은행에 가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그런데 은행 가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까요? 공과금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 설정해드리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단다. 하지만 만약에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미리 정리해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세영은 점점 노골적으로 통장 관리권을 요구했다. 준호도 거들었다. 엄마, 세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엔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 관리해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직은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구나. 익숙하지 않은 일은 하기 싫어. 그날 밤 정희는 그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여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시네. 통장도 안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치매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말해보자. 검사도 거부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요양원 이야기도 슬슬 꺼내보고. 정희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튿날부터 세영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머니, 약은 제때 드세요. 혈압약 깜빡하시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는 끄고 다니세요. 깜빡하시고 나가시면 큰일 나요. 외출하실 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말에 깜빡 잊으신다. 실수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정의를 무능력한 치매 환자로 세뇌시키려는 것 같았다. 정의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한 번 견학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을 위해서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세영이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좋은 곳은 대기가 길어서 미리 신청해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마침내 그들의 최종 목표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집과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요양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생각해보마. 하지만 엄마, 이 얘기는 그만하자. 정의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주고받은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적이 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정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순진한 노모 역할은 이제 그만두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이었다. 정의가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준호는 회사에 나가고 세영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다. 정희는 약속이 취소되어 혼자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영이가 벌써 돌아왔나? 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세영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세영과 함께 들려왔다. 여기가 그 집이야? 생각보다 크네. 응, 위치도 좋고 땅값도 많이 올랐어. 계산해봤는데 꽤 괜찮을 거야.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 쪽을 내다보았다. 세영과 함께 온 남자는 세영과 닮은 얼굴이었다. 아마도 세영이 가끔 언급했던 친오빠인 것 같았다. 그런데 진짜 할머니가 순순히 집을 팔까? 늙은이들이 보통 집 파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일단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하고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세영의 오빠까지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치매라고? 정말 치매야? 아니야, 멀쩡해. 하지만 조금씩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지. 작은 실수들을 부각시키고 주변에 치매 의심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세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오빠에게 보여주었다. 봐, 이게 수익 계산표야. 집 팔면 여기서 이만큼 나오고 임대 투자하면 매달 이 정도 들어와. 와, 꽤 괜찮네. 그런데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정희는 입을 막고 충격에 휩싸였다. 성년후견인 제도까지 알아봤다는 것은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럼 할머니는 요양원 보내는 거지. 좋은 곳으로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준호는 뭐라고 해?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이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세영의 말에 오빠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렇긴 하지. 어차피 할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가족인데. 미안. 근데 계획은 정말 완벽하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작년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 요양원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부동산 시세까지 다 조사했지.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다. 작년부터 준비했다는 말은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속여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눈치채면? 아직까지는 전혀 못 채고 있어. 워낙 순진하시거든. 평생 교사하셔서 사람 의심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럼 언제쯤 본격적으로 실행할 거야? 세영이 달력을 펼쳐보며 답했다. 다음 주에 치매 검사 예약 잡혀 있어. 거기서 의심 소견이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넣을 거야. 병원에서 정말 치매 진단 내려줄까? 내가 미리 의사한테 얘기해뒀어. 할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고,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그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 있으면 진단 내려줄 거야. 정희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의사까지 미리 매수해놨다는 말인가? 이들의 계획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알아봤어. 당연하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연락해뒀어. 집 팔릴 때까지 임대로 돌리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 오빠가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좋은 집이네. 할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게.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수근거렸다. 정희는 자신의 집에서 도둑놈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봐. 할머니 통장 잔고 내역. 세영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어?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가신 틈에 핸드백에서 통장 확인했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와, 진짜 대박이네.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을 뒤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놓으셨어.
이것도 나중에 해약하면 목돈이 될 거야. 준호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당연하지.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야. 어머니 모신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동정표도 받고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을 단순히 욕심 많은 노인 정도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능력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다. 30분 정도 지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영의 오빠가 떠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 인생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정희는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가 될 시간이었다. 그날 밤부터 정희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30년간 교직에서 단련된 냉철한 판단력과 체계적 사고가 되살아났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순진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략가가 된 것이었다.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정희는 이번에는 정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서재로 향해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왔다. 집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들, 보험 증서, 그리고 각종 중요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정희는 작은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 준호 부부가 찾아온 날짜, 집 정리를 제안한 날, 치매 검사를 언급한 시점, 통장을 요구한 날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적었다. 특히 어제 세영과 그 오빠의 대화 내용은 가장 자세히 기록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계획, 의사와의 사전 접촉,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연락,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몰래 확인한 일까지. 이제 물증도 필요하고 정희는 온라인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다. 앞으로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계획이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도 함께 주문했다. 기술에는 서툴렀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천천히 배워나갔다.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 치매 오진 문제, 노인 재산 편취 수법 등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찾아보았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의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자녀들의 의한 재산 편취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다르게 할 거야. 정희는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 권익 보호와 재산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곳들을 중심으로 연락처를 정리했다. 이틀 후 주문한 녹음기와 카메라가 도착했다. 정희는 사용법을 익히느라 하루 종일 매달렸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교사 시절 새로운 교육 기자재를 익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거실 모서리, 부엌 입구, 내 방 앞 복도. 정희는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다.
준호 부부는 정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를 순진한 노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실 거죠? 치매 검사 예약 잡아뒀다고 했잖아요. 세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 병원 가기 전에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더 줘. 왜요? 미리 예약도 해놨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부담스럽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준호가 조급한 기색을 보였다. 엄마, 미루시면 예약 다시 잡기 어려워요. 그냥 가볍게 검사만 받아보세요. 아직은 안 하고 싶어. 정희의 단호한 거절에 준호 부부는 당황했다.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예상대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녹음기까지 준비한 상태였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시지? 예전엔 그냥 따라오셨는데.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 눈치 빠르신 분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검사를 안 받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좀 더 압박을 가하는 거야. 정희는 녹음기의 모든 대화가 깨끗이 녹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이튿날부터 준호 부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엄마, 어제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죠?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는 정희가 제대로 껐는데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세영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희는 알고 있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우회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정희 씨,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별일 없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나이 드시면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이웃들까지 이용하려는 그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노인 재산 보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을 담당한 법무사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면담을 제안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정희는 준비해둔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해둔 일지들까지 모든 것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다. 마침내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준호는 회사에 갔고 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희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30년간 교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서 정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결연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 것이었다. 법무사와의 상담은 정희에게 큰 확신을 주었다. 김 법무사는 정희가 가져온 녹음 파일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계획까지 있으니 더욱 악질적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통장과 중요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김 법무사는 정희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 보전 조치, 법정 대리인 선임, 그리고 필요시 고발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세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희를 보자마자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산책 좀 하고 왔단다.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어떻게 해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 있게 변했다. 식사 시간에 그들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엄마, 이번 주 안에는 꼭 병원 검사 받으셔야 해요. 왜 그렇게 재촉하니? 요즘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웃분들도 걱정하시고. 세영이 거들었다. 맞아요. 김 할머니도 어머니 걱정하시던데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신다고. 정희는 그들이 이웃들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니?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통장 관리도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마트에서 계산 틀리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아예 거짓말까지 지어내고 있었다. 정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하며 차분히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무튼 혼자서는 위험해요. 통장이랑 인감 저희가 보관할게요. 세영이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며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다. 안 돼. 단호한 거절이었다. 준호와 세영은 깜짝 놀랐다. 엄마, 왜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하잖아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하지만 엄마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준호 부부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엄마, 화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희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들고 나왔다. 녹음기도 켜둔 상태였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정희가 핸드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세영과 그 오빠가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봐, 이게 수익 계산표야. 집 팔면 여기서 이만큼 나오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요양원 보내는 거지. 좋은 곳으로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준호와 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니?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오해? 뭐가 오해야?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오해고, 의사한테 미리 말해놨다는 것도 오해고, 내 통장을 몰래 확인한 것도 오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계획이 발각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정희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그들이 나눈 대화였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 눈치 빠르신 분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좀 더 압박을 가하는 거야. 세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3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진심과 거짓말을 구분하는 눈은 있어. 정희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 눈빛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진짜 자식이었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거야.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던 계획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정희가 테이블 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이미 법적 대응 준비는 다 끝났어. 너희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고 증거도 충분해. 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할 결심이었다.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내 평생의 결과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준호 부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정의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내일부터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정의의 마지막 통보에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정의의 마지막 통보가 떨어진 후 집안은 며칠간 얼어붙은 분위기가 계속됐다. 준호와 세영은 짐을 싸는 척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세영의 오빠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함께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변호사 박정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잠시 대화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준호와 세영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다. 어르신께서 최근 가족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준호 씨는 어르신의 친아들이고 효도를 위해 함께 살겠다고 한 것뿐입니다.
일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효도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 재산을 훔치려는 것이 효도인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준호 씨 부부는 단지 어르신의 노후를 걱정해서. 변호사님, 이걸 들어보시죠. 정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세영과 오빠의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다. 박 변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간의 재산 관리 논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치매도 아닌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세영의 오빠가 나서서 말했다. 사돈어른, 저희는 정말 사돈어른 걱정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혼자 사시면서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의사한테 미리 말해뒀다고 했나요? 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했고요? 정의의 날카로운 반박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박 변호사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어르신, 사실 우리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 씨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대출금 문제도 있고.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정희 앞에 엎드렸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도움을 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관리하겠다고 했잖아. 박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르신, 실은 준호 씨가 빚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있어요. 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매일 협박 전화가 와요. 아이들까지 위험해져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경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돈을 갚아야 해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총 3억 원 정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르신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3억.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마지막 수단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재산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3억이 필요한 거야?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준호가 간절하게 대답했다.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것은 준호 부부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자료였다. 정희가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준비한 것이었다. 여기 보면 준호 내가 가진 아파트 2채, 주식 투자 내역, 그리고 세영이 명의로 된 상가, 임대 수익까지 다 나와 있어. 박 변호사와 세영의 오빠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이건 어떻게 3억이 필요하다면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올 텐데.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는 너희가 이미 다른 대출업체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시도한 기록이야. 다행히 내가 미리 대응해서 막았지만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3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너희 같은 사람들 많이 봐왔어. 박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다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정의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미 고발장을 준비해뒀거든요. 정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사기 미수와 재산 편취 시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준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지만 정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거라. 그들의 마지막 시도마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세영의 오빠와 박 변호사는 황급히 집을 떠났고 준호와 세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한때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전쟁은 정의의 완승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준호와 세영은 정말로 집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고 매달렸지만 정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신뢰와 사랑이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 정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아침을 맞았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녀만의 평온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온함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이상 순진한 무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후의 진정한 안정감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의는 정원으로 나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화분들을 살펴보았다. 며칠간의 소동으로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식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하나하나 다독여 주었다. 미안해, 얘들아. 이제 다시 잘 돌봐줄게. 식물들에게 말을 거는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라 보였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영역이었다. 일주일 후 법무사 김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르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도 완료되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다 설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서재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다. 처음 준호 부부가 찾아왔을 때의 불길한 예감부터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파악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대결까지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냈구나. 30년간의 교직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쌓은 사람을 보는 눈,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든 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 달 후 정희는 완전히 예전의 생활 리듬을 회복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혼자 있다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준호의 편지를 발견했다. 두꺼운 봉투였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욕심, 그리고 어머니를 만만하게 본 자신들의 오만함까지.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다. 용서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했다. 상처가 아물고 배신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대신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권익보호 상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었다. 어르신, 자녀가 갑자기 통장을 달라고 하면서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노인들 중에는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많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실감했다. 미리 눈치채고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정희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료 상담사들과 내담자들의 고마운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정희는 정원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다. 올해 국화는 유독 아름답게 피어났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정말 예쁘게 피었네. 이제는 혼잣말도 자연스러웠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표현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정희는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소개받고 왔어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희는 그 여성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자신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그녀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다. 저녁 무렵 상담을 마치고 혼자 남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 배신과 상처를 이겨내고 되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정희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정희 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